안녕하세요. 케일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중성 작가의 사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 노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는 밤새 쌓였던 어둠이 안개처럼 열이어가고 있었다. 산지를 개발해서 아파트 단지를 만든 다음 길을 내고 나머지 자리를 공원으로 남겨놓은 곳이었다. 공원 안 운동장 쪽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지만 햇볕이 들지 않는 응달진 곳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그곳에는 벚나무, 자작나무, 소나무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그는 새벽녘이면 숲속 벤치에 앉아 안개 같은 어둠 속에서 명상에 잠기는 것이 일과였다. 나무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을 수 있을까 해서였는지 모른다. 그가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또 어떤 동기에서였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인적이 드문 벤치에 앉아있으면 명상에 잠기게 되고 그런 습관이 자연에 몰입하고픈 생각을 갖게 했는지 모른다. 그는 명상에 잠기고 있는 동안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닌 시간을 경험했다. 그런 상태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나무들의 세계에 마치 그 자신이 한 발을 들여놓은 듯한 느낌이었다. 나무들은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떠들썩하게 지내다가 동이 트기 전에 잠깐 잠이 드는 모양이었다. 그러다 숲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면 나무들은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대었다. 공원 안에 마련된 작은 운동장이 산책 나온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할 때쯤이면 그는 아파트로 돌아오곤 했다. 그의 머릿속은 나무들이 뿜어낸 전기로 꽉 차 있었다. 공원에서의 명상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무들과 동화된 느낌일 뿐 자신도 설명하기 어려웠다. 명상에 잠겼다가 나무들이 일제히 기지개를 켜는 듯한 소란스런 소리에 놀라서 깨어나면 그도 주위의 나무들과 밤새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그가 공원에 나타나는 시각에는 숲속에는 전혀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어둠이 걷히면 벤치가 놓여있는 근처까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해졌다. 옷차림으로 봐서 등산을 가기 위해 공원을 가로질러 큰 길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사람들 같았다. 사람들이 벤치 앞을 지나갈 때에도 그는 그들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에겐 나무와 동화된 자기의 의식 밖을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느낌뿐이었다. 그것은 사람이 나무 옆을 지나칠 때 저기 나무가 있구나 하는 느낌과 나무 쪽에서 보면 내 옆으로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하는 것과 같았다. 그날 아침은 그의 의식 속으로 향긋한 내음이 풍겨왔다. 그곳에 먼저 온 사람이 있으리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가 여인의 존재를 알아보는 동시에 새소리가 들려왔다. 그와 여인의 사이엔 조롱이 하나 놓여 있었다. 새장 속에 갇힌 새들은 밖으로 나오고 싶어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았다. 새장 안에서 위아래로 날며 짹짹거리고 있었다. 새들이 아무리 보채어도 새장 밖으로 내놓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밖으로 나왔다 하면 새의 습성상 어디론가 날아가 버릴 것이다. 새소리가 예쁘군요. 이 새자매들은 늘 세 마리가 한꺼번에 울어대요. 그는 십자매 지저귀는 소리는 처음 들었다.
이놈들이 새벽만 되면 지저귀는 통에 집안 식구들이 아침 잠을 설친답니다. 마치 잠투정을 하는 어린아이를 달래러 나온 할머니 같은 말투였다. 그때까지도 주위의 어둠 때문에 그녀의 모습을 확실히 볼 수는 없었고 그녀의 목소리와 새소리만 들려왔다. 2마리였을 때는 정답게 지냈는데 알을 까서 3마리가 되고부터 서로 쪼아대고 사나워졌어요. 새끼가 자랐으니 새장 하나를 더 사서 짝지어줘야겠는데 가족들이 원치를 않아요. 그는 여인이 날이 새기도 전에 새장을 들고 나온 이유를 생각해봤다. 콘크리트 동굴 같은 아파트 공간에서 아침에 들리는 새소리는 도시인의 메마른 정서를 윤택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도 새소리가 집안 식구들에게 아침잠을 설치게 할 정도로 방해가 됐다면 아예 새를 기르지 말았어야 했다. 새장 안에서 푸드덕거리는 새들을 꾸짖는 소리가 마치 손자들을 달래는 말씨 같아서 그는 그녀가 십자매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여인은 언제나 날이 밝아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게 되기 전에 새장을 들고 그곳을 떠나버렸다. 다른 사람에게 얼굴을 보이기 싫어하는 눈치였다. 그가 여인을 만난 지 1달이 넘었지만 낮 시간 길거리에서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그는 벤치에 앉아있는 여인의 옆 얼굴을 잠시 훔쳐봤을 뿐 늘 그녀의 그림자를 대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그곳에 먼저 나와 있을 때에도 어둠에 가려 누가 벤치에 앉아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고 다만 새소리만이 그곳에 여인이 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서로 기척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가 여인을 단지 안에서 만나게 된 것은 서너 달 더 지나서였다. 낮 시간에 아파트 단지 안을 거닐고 있을 때였다. 앞에서 걸어오는 여인과 얼굴을 마주치자 자기도 모르게 십자매 할머니란 소리가 입에서 튀어나오고 말았다. 여인의 첫인상은 60을 넘은 듯 하면서도 늙었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 만큼 소녀티가 있어 보였다. 머리칼이 희끗희끗하지 않았더라면 그 정도 나이로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여인도 그를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체크무늬 스위터에 헌팅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나이보다도 5살은 젊게 보였다. 여인은 정중히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튿날은 여인이 먼저 나와 있었다. 여인은 기다렸다는 듯 먼저 인사를 건넸다. 어제 낮에 만난 것이 친근감을 더해주었는지 정면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여인은 주위가 밝아오는데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여인은 만날 때마다 외모가 조금씩 변해가는 듯 했다. 희끗했던 옆머리가 검게 물들었고 피부에는 윤기가 흘렀으며 연한 향수 내음까지 풍겼다. 그는 여인의 옷차림이나 몸가짐의 변화에서 자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차마 신상에 관한 이야기나 자기 소개 같은 것을 화제로 올리지 못했다. 의외로 기회는 빨리 찾아왔다. 그날 여인은 평소보다 좀 일찍 나와 기다리고 있다가 그의 앞으로 종이봉지를 내밀었다. 봉지 밖으로 풍겨나오는 향기로 그것이 과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미국산 오렌지였다. 달콤한 오렌지를 씹으며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다. 그는 그녀가 권하는 대로 먹다 남은 과일을 아파트로 가져가 방 안에 감춰두었다. 그는 이제 여인의 호의를 알게 되었으니 자기도 무엇인가 보답을 해야겠다 싶었다. 적당한 선물이 생각나지 않았다.
며느리가 주는 한 달 용돈 10만 원과 아들이 몰래 주는 5만 원을 합치면 그런대로 부족한 편은 아니었다. 노인정에 들러서 내기바둑도 두고 점심값, 담뱃값을 치르고도 여유가 생기면 손자들 용돈 주기에 알맞았다. 그는 그날 이후 그녀에게 줄 선물 때문에 용돈도 아꼈으며 오렌지 맛에 버금가는 달콤한 과일이 없을까 생각을 했다. 그는 며칠 궁리 끝에 색다른 제안을 하기로 했다. 아침 시간에 영화 구경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점심으로 냉면을 함께 먹는 일이었다. 그날은 일찍 나가 있다가 여인이 자리에 앉자마자 자신의 계획을 말했다. 조금 머뭇거리는 듯하던 여인은 좋다는 표시로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인의 승낙을 받아내자 가슴이 뛰는 감격이 느껴졌다. 죽은 아내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감정이었다. 일단 헤어졌다가 상영 시간에 맞춰 극장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연갈색 체크무늬 싱글에다 베이지색 바지를 받쳐 입은 그의 모습을 보고 평소 말수가 적은 며느리가 입을 뗄 정도였다. 아버님 오늘 무슨 모임 있으신가 보죠? 며느리는 평소보다 용돈을 더 주었다. 그는 헌팅모에다 색안경까지 끼고 아파트를 나왔다. 한껏 멋을 낸 그의 모습에 여인이 당황할 것 같아서 극장이 가까워지자 색안경을 벗었다. 두 사람은 거의 같은 시각에 극장 앞에 도착했다. 여인도 멋을 부린 차림이었다. 꽃무늬 블라우스 위에 단추를 채우지 않은 보라색 스웨터를 걸쳐 입고 물색 스커트를 받쳐 입은 모습은 황홀할 정도였다. 여인이 손을 흔들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지나칠 뻔했다. 여태까지 보아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상이었다. 나이가 10살은 더 젊어 보였다. 여인도 멋을 부린 그의 모습에 놀란 시선이었다. 평일 오전의 극장은 텅 비어 있었다. 서너 쌍의 관객들은 다른 사람에게 얼굴을 보이기가 싫은 듯 드문드문 떨어져 앉아 있었다. 그의 관심은 영화 상영 중에도 스크린보다 여인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극장 매점에서 산 과자 봉지를 여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처음부터 여인의 손을 만지기 위한 속셈이었다. 어두운 데서 과자 봉지를 쥐어주는 척하며 여인의 손을 쉽게 잡을 수 있었다. 과자 봉지를 건네주고 난 뒤 그의 손은 여인의 정기가 온통 옮겨온 듯 가느다랗게 떨고 있었다. 마치 심장이 그의 손에 옮겨진 듯한 느낌이었다. 그것은 손으로 느끼는 갈증과도 같았다. 여인은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회갑이 되던 해에 아내가 죽었으니 6년 만에 느끼는 이성에 대한 감정이었다. 그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서로를 위해주면서 지내왔었다. 때문에 생각지도 않게 만난 여인에 대한 감정에는 어리둥절함도 없지 않았으나 가슴 한구석에 이상한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극장 안에 불이 켜지는 것이 두려웠다. 영화가 끝난 뒤 그는 흥분된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앞장서서 계단을 올라가며 뒤따라오는 여인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수줍어하는 기색은 아니었다. 냉면집에 들어가 물냉면 2그릇과 수육 1접시를 시켰다. 그는 냉면을 먹으면서도 앞으로 서너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극장 안에서 손을 잡았을 때 젊은이들처럼 끌어안기라도 했다면 두 사람 사이가 훨씬 더 친밀해져 있을 텐데 후회도 했다. 여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채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자주 드나드는 노인정이 떠올랐다. 그는 그곳에서는 바둑도 두고 화투판에도 끼어들고 해서 얼굴이 알려져 있었다. 여인을 데리고 그곳에 나타난다면 모두의 부러움을 살 것이 틀림없었다. 그녀는 노인정에 들르는 어떤 여인들보다도 우아해 보였다. 그들에게 여자친구라고 소개도 하고 싶었다. 그러나 여인은 고개를 갸우뚱할 뿐 응할 기색은 아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어느새 아파트 단지의 길을 건너 아침마다 만나는 숲이 우거진 공원의 벤치로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시간이면 공원은 운동장, 숲속 할 것 없이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해 있었다. 때문에 벤치에 앉아서 한가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내일 새벽 시간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사흘 동안 집안의 혼사 때문에 시골에 내려갔었다. 대소가도 찾아보고 하루 이틀 더 쉬다 가라는 시골 인심을 뿌리치고 마치 서울에 큰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바삐 올라왔다. 그에게 큰일이란 이튿날 새벽 공원 벤치에서 그녀를 만나는 일이었다. 그는 시골에 내려간다는 연락을 못하고 떠났던 것이 못내 아쉬웠다. 여인이 그동안 얼마나 궁금해했을까 생각하니 더욱 조바심이 났다. 그는 시골에 가 있는 동안 그녀와 함께 살림을 꾸릴 결심을 굳혔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 한 칸쯤은 장만할 돈이 필요했다. 아들에게 털어놓을 용기도 생겼다. 방이 얻어지면 일자리도 구해야 했다. 대학 동창 중에는 사업가와 대기업의 중역도 있었다. 그와 함께 교직 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한 뒤 개인 회사의 수의직을 맡은 사람도 있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면 두 사람의 생활비쯤은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길 것 같았다. 건강에도 자신이 있었고 제2의 인생을 꾸릴 의욕도 강한 편이었다. 그는 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인에게는 비밀에 붙여두고 싶었다. 다만 나름대로 구실을 댄다면 가족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십자매를 둘이서 봐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가 그녀의 육체만을 탐했다면 그동안 그녀를 여관방으로 유인이라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육체만을 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들에게 여인의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더라도 방 한 칸 얻을 수 있는 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속마음을 짐작하리라 믿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전에 그가 살던 집을 팔고 퇴직금을 보태서 아들의 명의로 마련한 것이었다. 집을 사고 난 나머지 돈도 몽땅 아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는 편이 아들 부부에게 안심하고 노후를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그러니 이제 와서 방 한 칸 얻을 돈을 요구한다고 해서 아들이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 아들이 죽은 제 어머니를 끔찍히 사랑했던 터라 아버지가 새 살림을 차린다고 하면 배신감을 느낄지 모르겠으나 그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회 봐서 아들에게 깨우쳐주고 싶었다. 그 일은 그리 어려운 일로 생각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자신의 결심과 여인의 동의가 중요했다. 어디든 조용한 방 한 칸, 단독주택의 아래채나 출입문이 따로 되어 있는 사랑채 같은 곳이면 좋았다. 그날 밤 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방 한 칸을 얻어야겠으니 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그의 아들의 당황해하는 표정이 보기 딱해서 시선을 돌렸다. 아들은 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아버지, 저 사람 성격이 좀 차갑기는 해도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야. 애미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나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아버지 자신을 두고 하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뜻밖의 아들이 캐듯이 묻자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가 방을 얻는다고 하면 아들이 얼른 눈치를 챌 것으로 기대했다. 동거를 하고 난 뒤에 알게 되더라도 자기 입으로 미리 이야기를 꺼내기는 싫었다. 여인의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그의 심정도 답답했으나 돈 마련이 쉽지 않은 듯한 아들의 당황한 표정도 보기 딱했다. 사실 아들은 아버지의 퇴직금을 주식 투자로 몽땅 날려버린 상태였다. 그러니 돈을 구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했다. 그도 아들에게 더 이상 독촉을 하기가 어려웠다. 그 돈이 고스란히 예금돼 있지 않다는 것만은 짐작이 갔다. 아들을 채근해서 돈이 언제까지 마련되느냐고 따질 생각은 아예 버려야 했다. 그날 이후 그를 대하는 며느리의 태도가 한결 상냥해졌고 용돈이 더 많아진 것이 그나마 얻은 성과였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무슨 말이 오간 것이 틀림없었다. 이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느니만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일 이후 그는 며느리의 억지 웃음을 대하기가 명구스러웠다. 며느리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도 궁금했다. 2달이 지나도 아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아들은 오히려 그가 방을 얻는 일을 단념하고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동안 아버지와 마주치기를 피해왔던 아들이 요즘 그의 방에 자주 들르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었다. 그러니 겨울이 닥쳐와도 공원 벤치가 그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에겐 극장 출입과 식당 나들이가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초저녁엔 바람이 심하게 불더니 새벽녘이면 온 천지가 꽁꽁 얼어붙었다. 그는 장갑을 끼지 않은 여인의 손에 입김을 불어넣어 매만져 주었다. 여인은 처음에는 벤치에서 포옹하는 것을 한사코 거절했으나 날이 추워져서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기자 이젠 낮 시간에도 다소곳이 안겼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공원 벤치에 언저리를 맴돌 뿐 그 이상은 나아가지 못했다. 그들은 영화관 출입과 냉면집 외식을 끝낸 낮 시간에도 공원의 벤치로 돌아와 대담하게 포옹한 자세로 앉아있기도 했고 입맞춤도 나누었다. 몸과 마음이 달아오를 때면 여관방 생각도 났지만 여인이 거절할 것 같아서 입 밖에 내지 못했다. 갈수록 여인을 만나는 것이 고통스러워졌다. 여인을 만나지 않으려고 2, 3일을 버텨봤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60이 넘은 나이인데도 남녀 간의 사랑이 플라토닉한 감정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노인의 성은 젊었을 때처럼 폭발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이따금 성욕이 고여있는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잔잔한 파문으로 일어났다. 성에 대한 욕구를 억제할수록 그들의 사랑은 더욱 애틋한 감정으로 치달았다. 마치 젊은 시절 사귀었다가 이루지 못했던 사랑을 지금에 와서야 다시 불태우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다. 여인이 갖는 사랑의 감정은 다시 되찾은 젊음의 추억을 고이 간직하고픈 것이었고 그에게는 추억 같은 젊음을 현실적으로 불태우고 싶은 것이었다. 공원은 아파트 단지의 북쪽에 위치해 있어서 햇빛이 늦게 비쳐드는 겨울철에는 몹시 추웠다. 그가 입고 다니는 오리털 파카는 단추를 풀면 여인의 몸을 품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서 좋았고 서로의 체온을 나눌 수 있는 따스한 공간을 만들 수 있었다.
여인은 그의 손이 품속으로 들어오면 움찔 놀라는 신용을 했다가도 어느새 그의 가슴팍에 두 손을 디밀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두 사람은 껴안은 채로 잠깐 잠이 드는 일이 잦았다. 어떤 날은 날이 밝은 후 그곳을 지나치는 사람들의 발소리에 놀라 잠이 깨기도 했다. 공원의 숲길은 큰 길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곳을 가로질러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다. 여인은 벤치에서 서로 껴안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았다. 몸이 한껏 달아올랐다가 헤어질 때면 여인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고 그 역시 고통을 참아야 했다. 돈 마련에 인색한 아들이 원망스러웠다. 그의 아내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했으나 아내로서 따뜻한 마음 씀씀이를 베풀었던 그런 여인이었다. 그가 죽은 아내에 대한 죄의식으로 행동을 자제하고 있듯 여인에게도 죽은 남편에 대한 그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날은 눈이 내리려는지 오후부터 하늘이 어두워졌다. 그들은 영화관을 나와 점심을 함께 먹고 다시 그곳 벤치로 가서 앉았다. 그들은 비련의 영화 주인공들처럼 그날따라 더 뜨거운 포옹을 했다. 그들의 투명해진 청각에 나무들이 보내는 축하의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그들은 어느새 꿈속에서처럼 나무들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은 여름 내내 무성했던 잎새들이 떨어져 외관상 볼품이 없었지만 나무들의 내부기관은 오히려 더 왕성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나뭇가지를 둘러싼 껍질은 더 두터워지고 땅에서 수액을 빨아올리는 작업은 활발했다. 나무들의 이런 생명 현상들은 직감적으로 그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두 사람은 이제 나무가 되어가는 느낌이었다. 마치 육체적인 감각 대신 정신적인 지각이 무의식 속의 의식을 일깨우는 듯 했다. 밤늦게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새벽녘에는 첫눈치고는 제법 많은 눈이 쌓였다. 그날 아침 공원에는 첫눈을 구경 나온 사람이 많았다. 나뭇가지마다 봄날처럼 화사한 흰 눈꽃이 피어 목련과 벚꽃을 연상케 하였다. 고양목이나 찔레덤불 위에 눈이 덮여 마치 개가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았다. 벤치 위에도 눈에 덮인 물체가 있었다. 날이 새자 눈 구경을 나온 사람들의 눈에 벤치 위에 웅크리고 있는 심상치 않은 물체가 보였다. 눈을 뒤집어 쓴 물체가 얼어붙은 사람임을, 그것도 껴안고 있는 남녀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내 알아차렸고 큰 소동이 벌어졌다. 두 노인은 곧장 병원으로 실려갔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가족들에게 의사는 체온과 혈압이 약간 떨어졌을 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해줬다. 두 사람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응급실에 모여있던 가족들은 서둘러 각자 병실을 정해 환자를 옮겼다. 두 사람은 병원에 실려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병실로 옮겨질 때까지도 한결같이 깊은 잠에 빠진 모습이었다. 잠든 것이라면 벤치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깨어났어야 할 텐데 의사의 진찰이 끝난 후에도 그들은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의식불명이라고 하기에는 병원의 모든 검사치가 정상이었다. 하여튼 의사는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두 사람이 모두 깨어난 것은 병원에 실려온 지 꼬박 하루가 지난 뒤였다. 두 사람은 거의 같은 시각에 침대 위에서 벌떡 일어나
머리와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내는 신용을 했다. 그러나 그들의 시야에 들어온 광경은 공원의 벤치가 아니었다.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곁에 있어야 할 상대방 대신 가족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는 손녀딸에게 내가 왜 이곳에 있느냐고 물었다. 손녀는 입을 삐죽하며 한마디 내쏘았다. 할아버지 망령나셨대. 그는 손녀에게 무엇라고 변명을 해야겠는데 그보다 먼저 벤치에 앉아 있어야 할 자신이 왜 이곳에 와 있는지 알고 싶었다. 두 사람이 벤치에서 만난 뒤 이튿날 아침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실려갈 때까지 그들의 육체는 잠이 든 상태였지만 정신은 깨어 있었던 것이다. 육체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것은 그런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체온이나 혈압이 약간 떨어졌을 뿐이라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다. 사람들의 실체는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정신이 육체의 속박에서 풀려나면 오히려 그 활동이 더욱 활발해진다. 두 사람은 흔히 혼이라고 일컫는 정신의 실체를 가지고 공원 안을 떠돌아다니며 나무들과 자유로이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다. 나무들은 땅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불편해 보일지는 모르나 나무들의 눈에는 한 곳에 자리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안해 보인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나무들은 한 곳에 붙박고 있기 때문에 땅속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한 생존 경쟁이 사람들보다 더욱 치열했다. 두 사람은 밤새 나무들과 충분한 대화를 가졌기에 그들에게도 사람들처럼 활동하는 시간과 휴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나무들은 활동하는 시간에는 쉴 새 없이 잔뿌리를 뻗어서 땅속의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고 햇빛과 화학작용을 일으켜 가지마다 새싹을 돋우고 꽃을 피웠다. 뿌리에서 흡수된 수분이 줄기를 통해 가지마다 흐르는 소리가 두 사람의 귀에도 들렸다. 나무들은 그들의 세계에 들어온 두 사람을 반기느라 일제히 나뭇잎과 가지들을 흔들어댔다. 그들이 눈 내린 뒤 추위 속에서도 동사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정신이 깨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병원에 실려와 육체와 정신이 합쳐지는 순간 비로소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던 것이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나무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었다. 여인과는 병원에서 헤어졌으니 말을 나눌 기회가 없었으나 공원에서 겪었던 경험은 여인도 마찬가지였으리라 그는 믿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병원에서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기에 가족들은 말을 붙이지 못했다. 아들은 직장에서 돌아오자 정색을 하고 따지고 들었다. 자식들 체면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그는 아들의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아니, 하기 싫었다. 언젠가 방 한 칸을 얻어야겠다고 별거의 뜻을 비쳤을 때 아들은 아버지가 요구하는 돈의 액수에만 놀랄 뿐 아버지의 장래 계획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에 물음도 없지 않았던가. 그는 아들의 질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그동안 품었던 자식에 대한 불만으로 비춰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그의 관심은 오히려 여인이 집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하는 데 있었다. 공원에서 나이 든 남녀가 껴안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됐으니 가족들에게 어떤 비난을 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내일 아침에 여인을 만나면 이제 떳떳하게 두 사람의 결합을 선언하자고 제안할 결심을 했다. 두 사람이 여행을 떠나는 것도 한 방법이었다.
며칠간 여행을 떠나 산이나 바닷가에서 지내고 싶었다.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여인을 만나면 그 이야기부터 하고 싶었다. 그는 밤새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동이 틀 무렵 공원으로 나갔다. 여인이 가족들의 눈총을 뿌리치고 다시 공원으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먼저 나와 그를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여느 때 그가 등 뒤로 살며시 다가서면 여인은 가까이 와 있음을 눈치채고도 일부러 뒤돌아보지 않던 것을 떠올려 보았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벤치에 여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세 장만이 놓여 있었다. 그는 세 장이 놓여 있기에 주위를 두리번거렸으나 여인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세 장 안의 새들은 깃털을 세우고 몸을 비벼대며 추위에 떨고 있었다. 새들은 그곳에 놓인 자기들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는지 울음소리도 내지 않고 있었다. 그는 여인이 오렌지를 자신에게 건네던 일을 떠올렸다. 딸내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식품 가게를 하고 있는데 살림도 돌봐줄 겸 그리로 오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았다던 여인의 이야기도 생각났다. 햇살이 주위의 어둠을 열 때까지 기다렸으나 여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공원의 숲속에 새들을 머무르게 할 방법은 없을까 골똘히 생각해봤다. 십자매가 그 숲에서 지저귀고 있는 한 여인이 다시 그곳에 나타날 것만 같았다.